1978년 5월 23일 밤, 모스크바 외곽 예고리옙스크 지역의 주민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거대한 항공기 한 대가 새까만 연기를 수 킬로미터 길이로 뒤로 내뿜으며 불길에 휩싸인 채 낮게 숲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불길은 기체의 꼬리 부분에서 치솟아 가장 높은 나뭇가지를 태워버렸다. 그것은 바로 소련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초의 민간 초음속 여객기, 그리고 전설적인 콩코드보다 먼저 하늘을 날았던 투폴레프 TU-144였다.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TU-144의 운명을 끝내버린 결정적 한방,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그 운명적인 비행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단 하나의 판단이 어떻게 TU-144 프로그램 전체의 사형 선고가 되었을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운명의 비행과 함께 그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1973년 파리 에어쇼의 TU-144 참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사고가 소련의 초음속 여객기 상업화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련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나라가 아니었다. 이 항공기는 단순한 기술적 걸작이나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계가 아니라 소련 기술력의 상징이자 서방과의 명예를 건 전쟁이기도 했다. 게다가 파리 참사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는 명확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TU-144 자체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만들었다. 1977년 11월부터 TU-144는 모스크바 알마티 노선에서 승객을 태운 시험 운항을 시작했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바로 지나치게 높은 연료 소모율이었다. 초기 엔진인 NK-144A는 연료를 너무 많이 먹는 탓에 승객 80명만 태울 수 있었고 항속거리도 3,600km를 넘기지 못했다. 이 수치는 모스크바에서 6,200km 떨어진 하바롭스크는 물론 그보다 더 먼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장거리 노선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1964년부터 콜료소프 설계국은 새로운 엔진 RD-36-51 개발에 착수했다. 이 엔진은 애프터 버너 없이도 장시간 초음속 비행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즉, TU-144가 수천 킬로미터를 잇는 대륙간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였던 것이다. 이 엔진을 탑재한 개량형 TU-144D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희망으로 여겨졌다. 이 기체는 150명의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150톤의 총 중량으로 4,500km를 비행할 수 있었고 181톤일 경우 6,500km까지 비행할 수 있었다. 드디어 모스크바에서 하바롭스크 노선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1978년 4월 18일 보로네시 항공기 공장은 완전히 새로운 TU-144D를 출고했다. 이는 최초의 양산형 기체로 본격적인 상업 운항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등록번호 CCCP-77111 기체는 4월 27일 첫 비행을 마친 후 라멘스코의 공항으로 옮겨져 최종 시험 비행을 진행하게 되었다. 1978년 5월 23일까지 이 기체는 총 5회의 시험 비행만을 수행했으며 비행 시간도 고작 9시간에 불과했다. 여섯 번째 비행은 에어로 플로트로 인도되기 전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비행이 바로 이 기체의 마지막 비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기내에는 총 8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모두 소련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최정예 시험 조종사와 엔지니어들이었다. 52세의 에두아르트 옐리안이 오른쪽 좌석에서 기장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1968년 최초의 TU-144를 직접 조종해
하늘로 띄운 살아있는 전설이자 30년 경력을 지닌 베테랑이었다. 그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왼쪽 조종석에는 48세의 부기장 블라디슬라프 포포프가 앉아 있었는데 그 역시 오랜 경력을 가진 시험 조종사였다. 그 외에도 41세의 항법사 빅토르 벼지긴, 43세의 비행 엔지니어 올렉 니콜라예프와 벼체슬라프 베네디크로토프, 그리고 시험 엔지니어 쿠레시, 이사예프, 스톨포프스키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 비행은 결코 평범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다. 이는 여객 운항 허가를 받기 위한 최종 승낙 비행이었으며 모두가 이 비행의 중대함을 잘 알고 있었다. 1978년 5월 23일 오후 17시 30분 표준 비행 전 점검 절차를 마친 TU-144D는 라멘스코의 공항에서 이륙했다. 임무는 명확했다. 먼저 고도 39,400피트까지 상승한 뒤 마하 2, 즉 약 2,400km까지 가속해 엔진, 발전기, 객실 기밀 유지 시스템, 고고도 조종 성능을 점검하고 이후 98,000피트까지 내려와 APU 보조 동력 장치 기동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APU는 지상에서 전력 공급, 유압 및 공조 유지, 그리고 주 엔진 시동 등에 사용되는 작은 보조 엔진이다. 이날은 하루에 2번 비행하는 일정으로 오전 비행도 성공적으로 끝난 상태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TU-144D는 빠르게 순항 고도까지 상승했고 4개의 RD-3651A 엔진이 뿜어내는 굉음이 모스크바 상공에 울려 퍼졌다. 52,500피트 고도에서 마하 2에 도달하자 조종사들은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는데 모든 장비가 설계대로 완벽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비행 엔지니어 니콜라예프와 베네디크 토프는 연료 계기판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연료계가 표시하는 남은 연료량이 유량계를 기준으로 계산된 실제 소모량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그 차이는 무려 4.7톤. 이는 곧 유량계가 잘못된 값을 표시하고 있거나 극심한 연료 누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두 엔지니어는 이를 기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첫째, 이 기체는 아직 연료 측정 시스템의 보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전 비행에서도 최대 3톤의 오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바로 이 비행 직전에 3번의 엔진의 유량계를 교체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이상현상을 발견한 지 27분 동안 다른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어떠한 경고 신호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엔지니어는 계기 오차 값을 0으로 리셋한 뒤 비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결국 운명을 가른 선택이었다. 실제로 기체에서는 심각한 연료 누출이 발생하고 있었고 누출 속도는 분당 220kg, 즉 비행기가 매분 1.5드럼 분량의 연료를 잃고 있는 상황이었다. 18시 44분 비행기는 계획대로 고도 9,800피트까지 하강하고 속도도 시속 480km로 줄였다. 1분 뒤 기장 옐리아는 APU 기동을 지시했다. 엔지니어가 버튼을 눌렀지만 APU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한 번 더 시도했다. 18시 49분 15초. APU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그들은 APU를 끄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단 9초 후 조종석 안에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기계음이 경고를 전했다. 화재 점검. 비행 엔지니어가 소리쳤다. 3번 엔진 화재다. 실제로는 그 27분 동안 균열이 생긴 연료 파이프에서 총 8톤의 연료가 새어나와 오른쪽 날개 내부의 기술구역 전체 APU가 있는 구획까지 완전히 가득 차 있었다. 그 상태에서 APU를 두 번째 시동하려 했을 때 전기 스파크가 그곳에 축적된 연료 증기에 점화됐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불길은 순식간에 구역 전체로 퍼져나갔다. 18시 49분 31초 3번 엔진이 비상정지되었다. 자동 소화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옐리안은 즉시 외쳤다. 라멘스코에로 돌아간다, 즉시! 포포프는 공항으로 복귀하기 위해 180도 선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18시 51분 14초 오른쪽 날개에 있는 4번 엔진마저 꺼졌다. 이제 왼쪽 날개의 두 엔진만이 작동 중이었다. 오른쪽 날개가 맹렬히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 조종석으로 연결된 공조 덕트로 검은 연기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옐리안은 관제소에 보고했다. 화재 발생, 엔진 2개로 비행 중, 직진 착륙을 허가해달라, 소방차를 즉시 대기시켜라. 하지만 곧 두 번째 비극이 찾아왔다. 18시 53분 27초 왼쪽 날개의 1번 엔진까지 정지한 것이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단 한 개의 엔진뿐이었다. 조종석은 짙은 검은 연기로 가득했고 왼쪽 좌석의 포포프는 앞이 거의 안 보였지만 여전히 약간의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오른쪽 좌석의 옐리안은 완전히 보이지 않았다. 비행 엔지니어가 비명을 질렀다. 모든 발전기가 망가졌습니다. 배터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기내 전원은 오직 비상 배터리만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옐리안이 외쳤다. 들판에 내린다. 공항까진 못 간다. 포포프는 지상을 보기 위해 기수를 17도 아래로 내렸다. 그들 앞에는 마을이 있었고 그 뒤에는 숲, 그리고 숲 너머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옐리안은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저 마을을 넘어야 했고 그 다음은 숲, 그리고 숲 뒤에 있는 들판까지 가야 했습니다. 저는 조종간을 당겨 낙하 속도를 줄였고 우리는 나무 꼭대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무들이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기체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우리는 고압전선에도 닿지 않고 숲을 통과했습니다. 비행기는 숲을 밀고 지나가며 지름 25cm의 나무들을 부러뜨렸고 동체도 여기저기 찢겼다. 연료가 틈새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18시 55분 18초 시속 380km의 속도,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은 상태로 TU-144는 막 갈아엎은 흙밭 위에 기체 전체를 내려놓았다. 숲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이었다. 항공기는 진흙이 섞인 땅 위를 약 600m나 미끄러졌고 동체는 찢기고 금속 파편은 사방에 흩어졌으며 불길이 크게 치솟았다. 마침내 비행기는 멈춰섰다. 다행히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연료가 대부분 새어나가고 없었기 때문이었다. 포포프, 옐리안, 그리고 항법사 벼지기는 조종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했다. 뒤쪽 구획에 있던 3명의 엔지니어도 앞문을 통해 탈출했다. 총 6명이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비행 엔지니어 니콜라예프와 베네디크 토프는 보이지 않았다. 이후 쿠레시와 포포프는 다시 불타는 기수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들은 두 사람이 좌석에 깔린 채 의식을 잃고 갇혀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추락 순간 기수 부분이 접히며 두 엔지니어의 작업 공간을 완전히 짓눌러 버린 것이다. 그들은 즉사했다. 불길은 1시간이나 더 타오른 끝에야 완전히 꺼졌다. 옐리안은 훗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비행기가 고장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하바롭스크까지 상업비행을 하게 될 최초의 TU-144D가 제 눈앞에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더 그랬습니다. 제 자신은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연기에 질식해 죽을까봐 두려웠을 뿐입니다. 조종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만약 기체가 산산조각 난다 해도 최소한 제 손은 그 조종간을 붙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기장으로서 이런 기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제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폴레프 설계국 OKB는 즉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완전히 새로 제작된 초음속 여객기가 이렇게 전소된 상황이었으므로 그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블랙박스는 온전한 상태로 회수되었다. 데이터는 첫 27분 동안 비행기가 완벽하게 정상 작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APU가 시동되지 않은 이유는 연료 범람으로 인한 질식일 가능성이 컸고, 두 번째 시동 시도 직후 화재가 일어났으며 화재 발생부터 비상 착륙까지의 과정은 불과 6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은 단 하나였다. 어떻게 APU-9에게 연료 8톤이나 들어갔는가? 대부분의 증거가 화재로 손실된 탓에 조사팀은 연료 시스템 전체를 재현한 대규모 시험 벤치를 만들어야 했다. 그들은 항공기의 연료 시스템, 엔진 연료 시스템, 파이프, 밸브, 펌프, 심지어 연료 분사 노즐까지 그대로 복원해냈다. 그리고 실제 운명적인 비행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수개월에 걸친 정밀 실험 끝에 그들은 당시 항공업계 전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연료의 압력 진동이 연료 배관을 균열시키는 현상이었다. 새 RD-36-51A 엔진은 엄청난 출력을 내기 위해 막대한 양의 연료를 필요로 했고, 따라서 연료는 초고압으로 흘러야 했다. 그런데 이런 고압의 연료가 배관을 통과할 때 내부에서 강한 진동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 당시 기술 문서에 따르면 예상된 진동 주파수는 약 100Hz, 즉 초당 100번 정도의 진동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로 측정해보니 그 값은 무려 1500Hz, 즉 예측치의 15배에 달했다. TU-144D의 연료 배관은 극도로 강한 진동과 초고압, 그리고 밸브가 갑자기 열리고 닫히면서 발생하는 수격작용의 충격을 동시에 받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시험용 온도 센서가 설치된 약한 지점에서는 응력 집중이 발생해 재질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여기에다 제대로 제어되지 않은 이상, 유동 방식의 배관 세척 방법이 사용 수명을 이론상 2배 이상 더 줄여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출고 후 총 비행 시간이 고작 9시간에 불과한 상태에서 연료 파이프에 균열이 생기고 말았다. 재현된 시나리오는 이렇다. 18시 18분쯤부터 연료 배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분당 220kg의 속도로 연료가 새어나갔다. 연료는 오른쪽 날개 내부, 엔진 뒤쪽 구획, APU 구획으로 차오르며 배출 라인을 통해 APU 공기 계통까지 스며들었다. 27분 동안 총 8톤의 연료가 있어서는 안 될 곳들로 흘러들어갔다. 첫 번째 APU 기동 시도는 과도한 연료 유입으로 인한 질식 때문에 실패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점화 스파크가 연료 증기에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켰다. 이미 연료가 날개, 엔진, 공기, 덕트, 곳곳에 스며든 상태였기 때문에 불길은 엄청난 속도로 번져나갔다. 두 비행 엔지니어는 연료 불일치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 기체가 아직 연료 개통 보정을 마치지 않았고 애초에 오차가 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얼마 전 3번 엔진의 센서를 교체했고 이전 비행에서도 최대 3톤까지 오차가 발생한 적 있었다. 게다가 27분 동안 다른 모든 시스템은 완전히 정상으로 보였다. 이는 계기가 잘못됐을 것이라는 선입견에 맞춰 정보를 해석하면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치명적인 위험 신호를 무시해버린 전형적인 확증 편향 사례였다. 그 후 1978년 5월 29일 월요일,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민간 항공부 차관 유리 맘수로프와 수석 설계자 알렉세이 투폴레프는 구형 TU-144 기종의 운항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공동 서명했다. 구형 엔진 NK-144A에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없었고 새 엔진 RD-36-51A에만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민간항공부 장관 보리스 부가예프가 이 결정을 취소했다. 대신 일반 노선용 IL-62 여객기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렇게 해서 TU-144는 다시는 여객기로서 하늘을 나는 일이 없게 되었다. TU-144의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부분에만 있지 않았다. 운용 면에서도 거의 악몽에 가까웠다. 연료 소모가 끔찍할 정도로 많아서 IL-62에 비해 3배에서 4배나 더 많은 연료를 태워야 했고 그 결과 운항 비용은 치솟은 반면 승객 운임 수입만으로는 연료비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항공기는 예비 공항이 단 한 곳밖에 없었다. 만약 주 공항과 예비 공항 두 곳 모두 기상이 나쁘면 착륙할 곳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었다. TU-144 비행이 있을 때마다 관제사들이 극도의 긴장에 시달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도 큰 문제였다. 조종사가 현재 위치를 보고하고 나면 그 사이 이미 다음 지점을 지나쳐버리기 일쑤였고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게다가 TU-144 조종은 오직 시험비행 조종사만이 맡을 수 있었다. 일반 아에로플로트 조종사는 오로지 부기장 자리만 허용되었고 기장 자리는 반드시 투폴레프 OEKB 소속 시험 조종사가 맡아야 했다. 이는 상업 운항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실제 수치를 보면 1977년 11월부터 1978년 5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상업 운항에 투입된 TU-144의 운항 실적은 고작 55회, 수송 승객은 3,284명에 불과했다. 평균적으로 비행 한 번에 약 60명 정도만 탑승했는데 좌석수는 80석이었다. 반면 콩코드는 1976년부터 2023년까지 27년간 운항하면서 수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며 상징적인 존재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3년 반이 지난 1981년 11월 TU-144D 시험 프로그램은 다시 재개되었다. 계획은 모스크바, 크라스노야르스크 노선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81년 11월 12일 리빈스크 항공연구소의 지상실험 설비에서 또 한 번 새 엔진이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엔진은 그전에도 지상시험대와 실제 비행 중 여러 차례 파괴된 전력이 있었다. 이후 일반 IL-62 여객기가 TU-144를 완전히 대체했다. TU-144 개발 작업은 1983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남은 TU-144 기체들은 비행 실험실로 개조되어 조종사 훈련과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간 화물 비행에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소련 초음속 여객기의 유일한 해외 경쟁자였던 영국, 프랑스 합작 콩코드는 2003년까지 여객 운항을 지속했다. 반면 미국의 보잉 2707 초음속 여객기 프로젝트는 끝내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사라졌다. 이처럼 1978년 5월 23일의 참사는 소련의 초음속 여객기 꿈이 막을 내리는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뒤에 남은 것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기술적 안전성과 신중함이 필요한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뿐이었다.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개선 조치가 도입되었다. 확인된 모든 원인은 수정되었고 연료 배관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수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RD-36-51A 엔진의 새로운 연료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만 나타났고 이전 버전의 연료 시스템은 어떤 개조도 없이 시험을 통과했다. 투폴레프 OKB 내부에서는
연료 배관에 작용하는 피로 응력의 증가를 고려한 특수 내구성 기준과 설계 방법이 도입되었다. 밸브를 닫을 때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해 수격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문제 역시 해결되었다. 항공기 연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권고사항은 전부 이행되었다. 결국 1978년 5월 23일 TU-144 사고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의 운명적인 연쇄 반응을 목격하게 된다. 연료 배관의 균열, 계기 이상을 보고하지 않은 비행 엔지니어, 그리고 APU를 두 번째로 시동하기로 한 결정. 두 비행 엔지니어는 목숨을 잃었고 6명은 블라디슬라프 포포프가 불타는 기체를 강제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 세계 최초의 민간 초음속 여객기였던 TU-144는 콩코드보다 먼저 하늘을 날았지만 객실 소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진동은 심하며 신뢰성도 낮았다. 일반 여객기보다 몇 배의 연료를 소모하면서도 더 적은 승객만 태울 수 있었고 비행할 때마다 적자를 양산하는 구조였다. 그렇게 TU-144는 결국 냉전시대 기술 경쟁의 교훈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게 되었다. 속도만이 아니라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담한 기술적 야심과 더불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사례가 된 것이다. TU-144와 콩코드 모두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새로운 세대의 초음속 여객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욱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항공 역사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